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가 내년 공천과 관련된 혁신안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에서 국민공천단의 참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오늘 해고 요건 완화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정위를 이용해 노동 계약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추자도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경의 무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 개편 이후 구조 인력이 엉뚱한 곳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경주 시민들이 1만인의 상소문, 만인소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현장 영상 전해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선고유예로 나온 뒤 판결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분분합니다. 향후 진보 교육 정책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가 내년 공천과 관련된 혁신안을 오늘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에서의 국민공천단 참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은필 기자와 이 사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가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김상곤 위원장이 개파 척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더군요. 예, 새정치연합혁신위원회는 오늘 제10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공천, 지도체제 등 제도와 관련된 혁신안 발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개파주의와 기득권이 지금도 우리 당의 목을 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혁신이 발표 전 문재인 대표도 김 위원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대표는 최근 다시 불거진 비주류 의원들의 혁신안 비판에 대해 혁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처럼 당원들의 지지 속에 혁신안이 당 당규에 반영되어 실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혁신안은 당대표와 지도부 또는 대파의 자의적 공천을 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했습니다. 새로운 정당, 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 대해 특별한 것이 없는 실망스러운 개혁안이라며 당 대표가 전략공천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표 코드에 맞는 사람만 공천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오늘 혁신안의 내용이 공천 그리고 경선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예, 혁신위는 국민공천단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전략공천위원회 구성 등 내년 총선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국민공천단과 관련해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을 국민공천단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엔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번호인데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의 당내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가 여론조사 대상에게 임의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조작, 왜곡 가능성 차단,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방안으로 안심번호가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당원 여러분들께서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60%이던 국민 참여 비중을 7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혁신안이 발표되기까지 이른바 계파 갈등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는데요. 네, 비주류로 불리는 당내 인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번 혁신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비주류 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장세환 전 의원이 천정배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박주선 의원이 추석 전에 탈당을 해서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주선 의원 외에 현역 의원 몇 명이 저에게 10월 중 탈당을 결행하겠다고 말했다며 그중에는 전북 현역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당 주요 당직을 역임했던 당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의 탈당은 있었지만 현역 의원의 탈당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 발표가 현역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올 추석 전 탈당을 공언한 바 있는 박주선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득권을 이야기하면 대표가 기득권이 있는 것이지 비노가 무슨 기득권이 있느냐면서 비노가 아니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참패를 해가지고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당이나 다름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당이 다시 부활을 하고 회생을 시키는 방향에서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친노 패권 정당을 청산하고 네. 새로 거듭 변화를 한 건데 지금 친노 패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친노 패권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노동개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예, 새정치연합이 내부 갈등을 겪는 사이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구광역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와 사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얼마 전 노사정의가 다시 가동됐는데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내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이루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난 2일 연설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김무성 대표도 오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용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임금 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당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1%만 풀어도 월 200만 원의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새로 만들 수 있고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상당히 좀 곤란한 이슈가 있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의 제명 여부. 원래는 오늘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고요? 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징계심사 소위를 열고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의 제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한 만큼 윤리위 역시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징계 확정에 반대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심사 소위 야당 위원인 윤수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무 신속 처리한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 결정을 반대한다며
강용석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만으로 제명됐는데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심 의원에 대해 제명이 과하다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징계심사 소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었다며 회의 한 번으로 결정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심 의원이 직접 나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심 의원은 이미 소명서를 3번이나 제출했고 앞선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본인이 아닌 보좌관을 대신 보내 소명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오늘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한 그 제명건이 그냥 묻히고 넘어가지 않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계약으로 비판받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노동시장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노사정위는 오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다솔 기자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토론회에서는 노사정의 쟁점 안건인 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시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사흘 뒤인 10일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문제지만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노사정위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사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정부안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노사정이라는 기구의 성격과 본질은 이미 오랜 세월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결과물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파견법이 허용되고 정리해고가 받아들여졌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면서 장기 노동 저임금으로 전락시킨 것이 노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는 기구고 정부 기구로서 들러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에 들어갈 실효성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토론회를 참관하기 위해 정부에 공문을 보내 참관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던 노사정위는 토론회 시간과 장소는 물론 토론회의 공개 여부마저 바꿔가며 공개 토론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정부 청사를 찾은 민주노총 임원들은 정부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비공개 토론회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공개 토론회다라고 바꿨고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홈페이지로 참가 접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내어놓고 사실상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밀실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화로 했습니다. 노사정위의 참관 거부 결정의 여파로 토론회 참관을 기다리던 기자들이 토론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정부 청사 직원이 기자들의 명함을 받아 들어갈 기자를 자기적으로 선정했고 기자들이 항의하자 담당자가 내려와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토론회 시작 시간인 오후 3시가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기자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추자도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된 지 사흘째입니다. 전복된 돌고래호의 선원들을 구한 것은 해경이 아닌 일반 어선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무능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구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경의 조직 구성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주 PD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 개편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3월 조직을 구조안전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지난 12월에 인명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신설했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네네. 그 인력이 예를 들면 수사나 정보 인력들이 네네. 안전 업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쪽으로 해서 이제 조직이 좀 개편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장비 문제도 저희 그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장비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네, 얼핏 보면 조직이 구조군안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군안 인력으로 분류돼서 실제 함정을 타는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실제 바다에 배치되는 경비 함정을 예로 들었는데요. 경비 함정은 크기에 따라서 대형 함정, 중형 함정, 소형정으로 나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함정의 경우 EEZ,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광역구역에 배치되고요. 주로 중국 어선 단속 업무를 합니다. 중형 함정은 내해 구역에 배치돼서 어선 조업구역과 여객선 항로구역을 담당합니다. 소형정은 해안에서 20km에 이르는 연안 해역에 배치돼서 여객선 항로나 육지와 가까운 인근 바다를 경비합니다. 그러니까 어선이나 여객선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중형 함정이나 소형정이 출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설명을 해주신 대로라면 중형 함정 그리고 소형정, 구조군안 부서나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형 함정이나 소형정에는 구조군안 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군안 부서는 대형 함정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군안 부서가 처음에 대형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안 장비가요? 군안 부서가요. 군안 부서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그런 면에서는 그건 인력의 문제니까요. 대형 함정은 인력도 많고 장비도 있고, 네네. 그 안에 이제 부서가 있죠. 근데 군안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소형, 중형 함정은 그 업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는 거죠. 예, 부서가 없더라도 그런데 구조 군안을 담당하는 인력은 또 추가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력은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가 없는데 사람만 배정하다 보니 구조군안에 필요한 장비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중형 함정이나 소형정의 경우에는 잠수 장비나 잠수가 가능한 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네네. 예, 중소형 함정은 쉽게 말해서 잠수 측면에서만 보일 것 같으면, 네네. 중소형 함정에는 잠수 가능 인력이 없습니다. 예. 아예 없나요? 잠수 가능요? 그러니까 잠수가 가능한 구조 인력은 이제 대형 함정을 타고 있고. 해양수색구조과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발표와는 달리 조직 변화는 사실상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대외비라면서 공식적인 문서로 공개하길 꺼렸습니다. 예,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이 인력 배치가 잘 되지 않았다. 또 전문성이 있는 그 구조 인력이 떨어진다. 특히 잠수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16 때도 불거졌던 문제인데 여전히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좀 더 짚어보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던데요.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담화문은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다음 주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월호 특조위는 그 본연의 임무인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월 14일 월요일부터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4.16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로 국한되고요.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탈출한 선원은 피해자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유형은 참사의 원인 규명, 구조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언론 보도의 공정성,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등 7개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예,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경주 지역 주민들의 만인소 봉소식이 있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유생들이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집단 상소를 올리던 전통에 따라서 월성원전 폐쇄의 염원을 담은 건데요. 지난 2개월 동안 10,000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만인소 봉소식 현장 뉴스K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말해라. 예, 우리 주민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천의 길을 택한 군왕은 흥했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천의 길로 간 자는 패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국민의 뜻이요 시민의 생각이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는 만인이 갈망하는 순천의 소리인지라 이를 대한민국 만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오니 세종대왕님도 함께 굽어 살펴보시고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봤던 그 감동에 수백 배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판결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말로 인해서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까지 놓였던 만큼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교육 이슈, 오늘은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새 힘, 김영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2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저도 지난 4일 재판정에 다녀왔는데요. 그 연합뉴스나 뭐 JTBC나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몇몇 언론 보도를 참고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 교육감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희연 후보의 발언들이 만약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새롭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즉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나온 그 항소심 판결문 방금 전에 나왔던 것을 보면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조 교육감 발언을 두고 언어학자들의 감정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 재판부는 아주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언어학자 4명의 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부장판사가 김상환 판사입니다.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했습니다. 애당초 제가 볼 때 그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를 검찰이 표적을 삼아서 천만 서울 시민의 민의를 뒤집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고 잘못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검찰의 이런 꼼수와 침소봉대를 김상환 판사가 보기 좋게 바로 잡은 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뭐 운전에다 비유를 하자면요. 안 가본 길, 처음 가는 길에 조금 잘 몰라서 신호 위반 한번 했다고 운전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정서였는데 이런 그 조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다소 잘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교육감직을 상실시킬 만한 큰 범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정서였거든요. 그 정서를 재판부가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건 이 판결로 인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진 셈인데요,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혔더군요. 네, 이제 그 지난 9월 4일이었어요. 예. 이제 9.4일생으로 조 교육감이 벼랑 끝에서 이제 벗어난 셈이죠. 일단 파란불은 켜졌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곧 상고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그때 배심원인 국민이 충분히 심리한 뒤에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 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다.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법원의 상고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판결이 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상고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일부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선고유예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판례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상고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는 그 기각하거나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그 민변의 한웅 변호사 이분의 이제 말을 좀 빌리면요. 이번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양형 부당이 유일한 상고 이유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해서 검찰이 상고를 해도 그 이유가 모순되거나 옹색하고 법률상 상고 이유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상고를 해도 도저히 2심 결과를 뒤집어 엎을 방법이 없다. 사실상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종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되게 어렵다 이건가요? 네.
예. 그 한웅 변호사님의 해석을 조금 더 인용을 하면요. 만약에 이번에 그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검찰은 당연히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또 당연히 거의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에게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을 것이고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 이번 선고유예의 판결인 것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돌을 던지게 하는 어떤 그 신의 한 수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제가 봐도 이번 재판은 정말 솔로몬의 명판결로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두고 여러 해석이라던가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또 한 변호사 말을 또 인용을 더 해보면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한 거라면 이 재판부는 천재인과 동시에 진정한 애국자다. 뭐 이런 말도 했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무죄를 둘러싼 이제 국력 낭비라든가 국론 분열을 아예 차단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번 재판부가 불합리한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이라면 이 재판부는 무한한 존경의 대상이 되고 판결이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법사상 최고의 신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만약 이 천재적인 재판부가 모르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천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교육감을 살린 판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요. 반면에 한 보수단체는 오늘 김상환 부장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러면서 또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 쪽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증거관에 따라서 내린 소신 판결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특히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시각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말을 빌리면 이번 조 교육감 판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이나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에 대한 법원의 보수와 또는 권력의 신여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나온 모처럼 아주 소신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 판결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판사라는 점에서 좀 김상환 판사가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신 있는 판결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그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앞에서 말씀드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으로 구속을 해서요.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또 김 부장판사는 당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그 보수와 진보 이 사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엄단 행위는 이 사건에서도 관철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예, 땅콩회항 사건, 이 사건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때의 판결도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 변경에 따른 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 앞서 지난 1월에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그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또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 판사가 말하기를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그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에는 또 그 1974년 그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또 선고하면서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적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쭉 보다시피 소신 판결한 법관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받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판결을 하는 판사로 이렇게 꼽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실 중요한 것이 서울교육 혁신 정책들이 회생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연합뉴스가 비교적 좀 깊게 보도하고 있던데요. 조 교육감으로서는 이제 당분간 그동안 짓눌려온 짐을 벗고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진보교육 벨트의 핵심 축이었던 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면하면서 전국 진보교육감들의 정책 추진 동력에도 힘이 실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또 서로 긴밀히 연대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이슈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여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진보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교육계 진보 세력의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고요. 또 핵심 공약이었던 일반고 강화, 자사고 축소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그 사학비리 척결과 교단 내 민주주의 확산 등의 개혁 노력도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그 학생인권 옹호관과 청년 시민 감사관제도 또 혁신학교 확대 이런 주요 정책들도 탄력을 받아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심 선고 이후에 이어진 뭐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에 장학력 누수가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좀 차단하고 조직 추스르기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로 국면 전환이 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 최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교육감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요.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예정대로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의 이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희연 교육감을 둘러싼 법리 공방은 늦으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대법원의 선고는 올해 12월 초쯤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선거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2심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해당 사항을 돌려보낼 경우는 이제 재판의 최종 결과는 내년 2월 초를 전후로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존중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끝까지 유지하는 셈이 되고요. 혹시라도 2심 결과를 뒤집을 경우 서울교육은 또 한 번 수장을 잃으면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뒤집히는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이 취지를 이어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